금융국사 일행이 육가장을 떠나자 육관영은 승리를 축하하며 큰 연회를 열었다. 떠들썩한 가운데 좌석이 정돈되고 음식과 술이 나왔다. 양관은 평생 억울함과 무시를 당하며 살아오다가 오늘 중원에 큰 공을 세워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자 가슴속에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 찼다. 더욱이 오랫동안 그리던 소용녀와 이렇게 다시 만나니 그 무엇보다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용녀 또한 즐거워하는 양과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기쁜 표정을 지었다. 황용은 소용녀가 무척이나 마음에 든 듯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으며 자신의 옆에서 떼놓지 않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며 자꾸만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그녀가 넌지시 양과에게 물었다. 과야, 너는 누구에게 무공을 배웠느냐? 이분이 제 사부님이에요. 왜 못 믿으세요? 그러자 황용이 다시 소용녀에게 물어보았다. 양과는 교활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소용녀는 천진무구해서 사실 그대로 말할 것 같았다. 동생, 과의 무공을 정말 동생이 가르쳐줬어? 맞아요. 제가 가르쳤어요. 황용은 그래도 의구심이 남았다. 동생 무공이 정말 대단하던데 동생의 사부는 누구야? 제 사부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소용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존사의 성은 어떻게 되셔? 몰라요. 그냥 사부님이라고만 불렀어요. 황용은 소용녀가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 캐묻지 않았다. 무림에서는 대개 사문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잘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소용녀의 사부는 임조영의 몸종이어서 아무렇게나 부르는 이름만 있었을 뿐 자신조차 성을 몰랐다. 대청에 모인 무림 호걸들이 곽정, 황용, 소용녀, 양과에게 술을 따라주며 금융국사를 물리친 것을 경축했다. 곽부는 부모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귀한 대접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무씨 형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신에게 시선을 주지 않자 부하가 치밀었다. 그때 곽정이 곽부에게 웃으며 손짓했다. 부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곽정은 황용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과는 오늘 중원에 큰 공을 세웠어. 당신은 과의 인품이 바르지 못하고 무공이 아직 얕아 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할 말이 없겠지. 설사 과가 살아오면서 조금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공이면 충분히 용서되지 않겠어? 그 말에 황용도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요. 예전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과는 인품이며 무공이 모두 훌륭해요. 그러니 저도 정말 너무 기뻐요. 곽정은 아내가 딸의 혼사를 허락하자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곽정은 소용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제 딸을 낭자의 제자와 맺어주고 싶습니다. 과의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 일은 용낭자가 나서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뭇 영웅들이 모두 모였으니 이 자리에서 연륜과 덕이 높으신 영웅께서 직접 혼사를 성사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혼인을 부모와 중매쟁이가 나서서 맺어주었고 혼인 당사자들은 그저 그 뜻에 따를 뿐이었다. 그래서 곽정의 부친인 곽소천과 양과의 조부인 양철심은 예전 뱃속의 아이를 상대로 혼인을 맺어주기도 했다. 곽정은 웃으며 양과와 딸을 바라보면서 소용녀가 이 혼사에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곽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어머니의 품에 고개를 묻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감히 반박할 수가 없었다. 곽정은 자신과 황용이 천하의 명성을 드날리는 영웅이고 딸 또한 용모나 무공이 뛰어나니 혼사를 꺼내면 소용녀와 양과가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과가 딱 잘라 거절하는 게 아닌가. 백부님, 백모님, 두 분의 은혜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가 어찌 귀한 따님의 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백부님의 명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지만 혼인만큼은 따를 수 없습니다. 곽정은 정색하며 말하는 양과의 표정에 너무나 놀라 황용을 멀뚱히 바라보았다. 황용은 여러 사람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다 이런지하에 거절당하는 남편의 단순함을 원망했다. 또 양과와 소용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틋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보고는 혼란스러웠다. 설마 사제지간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무리 양과가 바른 군자가 아니라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아이는 아니야. 황용은 의심이 들긴 했지만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믿을 수가 없었다.
송나라 사람은 예법을 가장 중시했다. 사제지간은 군신, 부자와 같이 그 선이 분명하여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소위 삼강오륜 중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으로 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뜻이다. 사부는 곧 부친과 같은 존재이므로 호칭도 스승사와 아비부를 써서 사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부가 제자에게 시집을 가고 제자가 사부를 처로 맞아들이는 건 마치 부녀간 모자간의 혼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과야 용랑자가 정말 너의 사부가 맞느냐? 양과가 그렇다고 하자 또다시 물었다. 그럼 너는 절을 하고 사부로 모시겠다는 예를 갖추었느냐? 양과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시선은 소용녀에게 고정하고 있었다. 소용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쁨과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황룡같이 영민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 눈빛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사람이 평범한 사제간이 아니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었다. 황룡은 서로를 향한 양과와 소용녀의 눈빛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하여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다. 여보, 부는 아직 어려서 혼사가 그리 급하지 않아요. 오늘은 영웅들께서 모인 자리이니 국가의 대계를 논의하는 게 우선이지요. 딸아이의 혼사 같은 사사로운 일은 잠시 접어두도록 해요. 그 말에 곽정이 얼른 말을 받았다. 그렇군. 내 잠시 사적인 감정이 앞서서 우를 범했어. 용랑자, 과와 제 딸의 혼사는 이후에 천천히 논의하도록 합시다. 그러자 소용녀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과의 부인이 될 것이니 과가 어르신의 딸과 혼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맑고 분명한 어투여서 대청에 있는 2천여 명의 사람도 모두 똑똑히 들었다. 곽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도저히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지만 양과의 손을 잡고 너무나 애틋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용녀를 보니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았다. 그 아이는 낭자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소용녀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요. 예전에 내가 무공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죠? 과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과를 좋아해요. 예전에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날 아내로 원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어요. 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죠. 하지만 오늘에서야 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무구한 소용녀라도 곽정과 같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심정을 숨김없이 고백할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여기가 어떤 자리인가? 천하의 명성을 떨치는 수많은 무리민이 모인 자리가 아닌가? 양과는 소용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일을 크게 키웠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를 탓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크게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충격적인 말에 놀라고 당황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는 얼른 소용녀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선자, 우리 여기서 떠나요. 그러곤 나란히 대청 밖으로 걸어나갔다. 대청에는 수많은 무리민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소용녀의 눈에는 단 한 사람, 양과밖에 보이지 않았다. 곽정과 황룡은 넋을 잃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부부는 이제껏 수많은 어려움과 황당한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처음이라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붉은 촛불이 춤을 추는 가운데 소매를 휘날리며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도포를 입고 장검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전진교의 제자 조지경이었다. 그는 경공으로 몸을 날려 대청 입구를 가로막으며 장검을 뽑아들었다. 양과야, 우리 전진교를 업신여긴 것만 해도 이미 입에 올리기에 부끄러운 일인데 또 이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그러고도 어찌 하늘 아래 얼굴을 들 수 있단 말이냐? 나 조지경, 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양과는 사람들 앞에서 그와 얽히기 싫어서 화를 억누르며 비키라고 했다. 그러자 조지경이 목소리에 내공을 실어 대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소리쳤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종남산에서 벌거벗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 양과는 예전에 소용녀와 숲속에서 옥녀심경을 연마하다가 조지경과 견지병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자 그 두 사람에게 당시 네 사람을 제외한 다섯 번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맹세를 저버리니 양과는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올랐다. 분명 5번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소? 그러자 조지경이 앙천대소했다. 내가 5번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6번째, 7번째 사람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더냐? 여기 수천 명이 있으니 5번째 사람은 아니다. 너희 둘의 파렴치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 분노한 소용녀가 언제 움직였는지 조지경이 채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갑자기 조지경의 동공이 커지면서 토열을 하더니 뒤로 낮아빠지는 게 아닌가. 옥녀신장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이었다. 임조영이 옥녀심경의 무공을 창시한 이후 최초로 옥녀심경에 의해 전진 문화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었다. 손부리와 학대통은 사질이 부상을 입자 급히 달려가 부축했다. 조지경은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벌개진 채 땅에 쓰러져 피를 토해냈다. 대단하군. 고묘파는 정말 우리 전진교와 상극이로구나. 손부리는 장검을 뽑아 싸울 태세를 취했다. 그녀로서는 막상 싸워도 패할 것이 자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다. 그때 곽정이 두 사람 사이로 몸을 날려 막아섰다. 우리 모두 같은 편이 아닙니까?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어 양과에게도 한마디 했다. 과야, 두 분 모두 너의 사존이시다. 네가 두 분을 말려라. 시비는 천천히 가려도 늦지 않다. 소용녀는 이 세상에 조지경처럼 맹세를 저버리는 간악한 인간이 있을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 분노와 혐오가 가득해 눈썹이 찌푸려졌다. 과야, 우린 그만 가자. 이런 자들과는 더 상대할 것 없어. 양과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두 발짝쯤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손뿌리가 장검을 겨누며 호통쳤다. 사람을 해하고 그냥 가려고 하느냐? 곽정은 두 사람이 다시 싸우려 하자 정색을 하고 소리쳤다. 과야, 거기 서거라. 제발 네 앞날을 망치지 말거라. 네 이름은 여기 있는 백모가 지어준 것이다. 네 이름인 과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양과는 순간 가슴이 저려오면서 어린 시절 겪은 많은 일이 떠올랐다. 근데 어떻게 백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준 거지? 곽정은 양과를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양과가 오늘 문 영웅들 앞에서 크게 이름을 빛내자 흐뭇하고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죽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다. 돌아가신 네 모친께서 과라는 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 양과는 모친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건 기억하지만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아무도 이름에 대해 묻는 이가 없어서 잊고 지냈다. 과실이 있으면 뉘우치고 고치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곽정은 화를 다소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과야,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으나 그 잘못을 고칠 수 있으면 그보다 선한 건 없다고 성현께서 말씀하셨다. 존사에게 불경한 건 큰 잘못이다. 잘 생각해보거라. 그러자 양과가 조지경을 가리키며 답했다. 만약 제가 잘못을 했다면 고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저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속였습니다. 저런 자를 어떻게 삽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저와 선자는 정말 하늘을 두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저는 선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너무나 당당한 어조로 양과가 묻자 곽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곽정은 속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말을 더듬었다. 그때 황용이 천천히 다가가서 부드러운 소리로 달랬다. 과야, 이게 다 백부께서 네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알지? 양과는 부드러운 황용의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여 목소리를 낮추었다. 백부께서는 저한테 항상 잘해주셨어요. 저도 알아요. 양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백부께서 너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시는 것이니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황용의 말에 양과는 고개를 내저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거죠? 그 말에 황용의 낯빛이 흐려졌다. 정말 모르는 거니? 아니면 우리한테 장난을 치는 거니? 그러나 양과는 입술을 꽉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황용이 다시 말했다. 용낭자는 네 사부이니 네 웃어른인 셈이다. 그러니 남녀간의 사사로운 정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양과는 이런 규율을 소용녀처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인정할 수는 없었다. 소용녀가 단지 자신에게 무공을 가르쳐줬다는 사실 때문에 아내가 될 수 없다니. 자신과 소용녀는 어떤 부끄러운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백부마저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왔다. 원래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고집에 욱하는 성미까지 있던 터에 이런 오해까지 사게 되니 양과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을 방해했나요? 누구를 해쳤나요? 선자는 나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었지만 난 선자를 아내로 삼을 거예요. 나를 1000번 만번 칼로 난도질해도 난 선자를 아내로 삼을 거예요. 양과의 선언은 그야말로 천지가 뒤집힐 만큼 충격적인 말이었다. 장내의 사람들은 천륜을 어기는 이런 망언을 듣고 모두 심히 기분이 언짢았다. 양과의 말은 마치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아내로 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사부에 대한 존경심이 특히 남다른 곽정은 이 말을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성큼 앞으로 다가가 양과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걸 본 소용녀는 깜짝 놀라 손으로 앞을 가로막았으나 화가 난 곽정의 손에 밀려 뒤로 밀려났다. 곽정은 양과의 멱살을 잡고 번쩍 치켜 올렸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되먹지 못한 말을 한단 말이냐? 선자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님, 저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넌 내게 친아들이나 마찬가지다. 네가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사람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제 몸을 가루로 만든다 해도 저는 선자를 아내로 삼을 거예요. 평생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양과의 단호하고 결연한 말이 쩌렁쩌렁 대청을 울렸다. 대청의 뭇 영웅들은 이 말에 모두 마음이 움직였다. 실로 그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다. 만약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외도원 같은 곳이나 무인도로 도망가서 부부로 살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사도라는 걸 알리지 않았더라면 이 아리따운 젊은이들은 부부가 되었을 테고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이미 알려졌고 이는 무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패륜이었다. 곽정은 여전히 치켜든 손을 내리지 않은 채 비통에 잠겼다. 과야,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아느냐? 차라리 네가 죽어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내 마음을 알겠느냐? 곽정은 거의 오열에 가까운 말을 내뱉으며 안타까워했다. 양과는 자신이 말을 거두지 않으면 곽정의 일장에 죽을 거란 걸 직감했다. 그러나 양과는 고집스럽고 우직하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전 꼭 선자를 아내로 맞을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면 그냥 저를 죽이세요. 그 말에 곽정은 왼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대로 양과의 정수리를 내려치면 양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문 영웅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2000여 명의 눈이 모두 곽정의 손에 쏠렸다. 곽정이 양과를 내리치려 하자 소용녀는 몸을 날려 양과를 가로막으며 곽정 코앞에 섰다. 난 꼭 과의 아내가 되겠어요. 정말 양과를 죽이려면 나도 함께 죽이세요. 곽정은 손을 내리치려다가 다시 양과를 보았다. 양과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부친 양간과 너무 흡사해서 가슴이 저려왔다. 곽정은 긴 한숨을 내쉬고 옷깃을 움켜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다. 과야, 다시 잘 생각해보거라. 그러곤 자리로 돌아가서 좌정한 후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얼굴은 슬픔과 낙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너무 태연했다. 과야, 다들 야만적인 사람들이야. 우린 가자. 양과는 야만적이란 말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소용녀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섰다. 양과와 소용녀는 대청 입구로 걸어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말에 올라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다. 문 영웅들은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렇게 육가장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났다. 선자, 우리 어디로 가죠? 그 말에 소용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고묘로 돌아가자. 소용녀는 세상은 화려하고 번화하긴 하지만
고묘만큼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양과 또한 예전에는 바깥 세상을 동경하며 하루빨리 고묘에서 나가기만을 바랐지만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 고묘에서의 평안하고 조용한 삶이 그리워졌다. 양과는 흔쾌히 웃으며 좋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북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육가장에서 옥녀건법으로 금융국사와 싸우는 과정에서 옥녀심경의 마지막 구결을 터득할 수 있는 심득을 얻었다. 과야 옥녀심경의 7편은 아직 연마하지 못했잖아. 기억하지? 기억은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이상했잖아요. 아마 틀린 곳이 있나 봐요. 나도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어제 그 늙은 여도사가 보검을 휘두르는 동작을 보고 생각난 게 있어. 그 말에 양과는 손부리가 어제 사용했던 검초식을 떠올렸다. 맞아요, 맞아. 전진교 무학과 옥녀심경을 함께 사용하면 되는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고묘파의 시조 임조영은 비록 전진교 무학을 파괴하는 무공을 만들었지만 왕중양에 대한 마음까지는 접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앞에 각 장들은 모두 전진교 무공을 파괴하는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 7편만은 자신과 정인인 왕중양이 함께 적을 무찌르는 상상을 하며 만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편의 무공은 옥녀심경과 전진 무공을 함께 사용해야 했다. 결국 임조영은 자신의 애절한 사랑을 마지막 편에 모두 쏟아부은 셈이었다. 그러나 임조영은 그 핵심 내용을 돌에 새길 때 이런 자신의 마음을 밝히지 않았다. 소용녀와 양과는 예전에 이 무공을 연마할 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전이어서 임조영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늘에서야 드디어 그 이치를 깨닫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한 초씩씩 구사해 보았다. 소용녀는 천천히 옥녀건법을 휘둘렀고 양과는 전진건법을 사용했다. 어느덧 모라지경에 빠져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틀을 노숙하며 심득을 정리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대성을 이루지는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무공이 정체되자 두 사람은 흥이 나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라. 고묘에 돌아가서 다시 보고 연습하자. 그 말에 양과가 막 대답하려는 찰나 가까이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말 한 필이 바람을 가르며 달려왔다.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홍마의 깃털을 바람에 휘날리며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 곁을 지나갔다. 바로 황용이 홍마를 타고 지나간 것이다. 양과는 다시 황용일가와 마주쳐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다른 길로 가자고 소용녀에게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고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